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부 자람의 자람을 읽고 있고요. 4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읽고 있습니다. 126쪽 2번 분열 속의 발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삼국지의 마쿠에는 입니다. 한번 볼게요. 당시의 세 발은 위오촉의 삼국인데 이들이 벌인 60여 년간의 전쟁이 소설 삼국지, 즉 삼국지연의의 소재가 되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고 세력 판도에서도 선두를 달린 주자는 후한의 무관 출신인 조조가 세운 북중국의 위나라였다. 조조의 가문은 후한의 정치를 쥐고 흔든 황관이었다. 그 반면 촉한의 유비는 황실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남중국 내륙의 형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실 유비가 황실의 후예라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당시 호족들 가운데 유씨는 흔한 성씨였다. 항고조 유방 시절부터 공이 큰 신하들, 심지어 투항해온 북방 민족의 수장들에게까지 유씨성을 하사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손권은 옛날 전국시대의 강국인 오나라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양쯔강 이남의 옛 오나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조조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졌다면 강남의 곡창지대에 있는 손권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황이었다. 요컨대 삼국은 당대의 실력자, 위, 적통의 상속자, 촉한, 전통의 계승자, 오라는 신분으로 맞선 셈이다. 이런 식의 대립에서는 을의 적통과 전통보다는 현실적인 힘이 말하기 마련이다. 삼국 정립기의 기본 구도는 오와 촉한이 힘을 합쳐 위의 남하에 맞서는 형세였다. 조조의 위는 일찌감치 후한의 헌제를 끼고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각지의 호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화북 전역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조조는 꿈꾸던 제위에 오르지는 못했고 그가 죽은 해인 220년 그의 아들 조비가 헌제를 핍박해 후한의 문을 닫고 위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촉한은 명신인 제갈량의 도움으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고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국 263년에 위에 병합되고 말았다. 손권의 오는 조금 더 버티다 280년에 위의 뒤를 이은 진에 의해 멸망했다. 특히 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위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개혁을 단행했다.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인 구품중정제, 병역제도인 병호제, 세금제도인 호조제 등 본격적인 국가체계의 골격이 모두 이 무렵에 만들어졌고 둔전제도 새로이 정비되었다. 구품중정제, 이 제도는 각 군마다 중정이라는 인재발탁 요원을 배치해 관내 인재를 9가지 등급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등급을 참고로 임용할 수 있었다. 조조가 도입한 병호제는 병역을 대상자 개인이 아닌 그 가족 전체에게 맡기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도망치면 아들에게, 형이 도망치면 아우에게 병역이 계승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둔전제였다. 잦은 전란으로 주인 없는 토지가 늘어난 게 문제였다. 자칫하면 또다시 후한 시대처럼 호족들이 겸병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조는 호족을 대신해 국가가 그 토지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인 없는 토지나 새 개간지가 생기면 국가가 유민이나 가난한 농민들을 모집해 경작하게 하고 조세를 받는 것이다. 둔전제는 위가
진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지만 나중에 고대의 가장 혁신적인 토지제도인 균전제의 모태가 된다. 그리고 호조제 역시 전통적인 인두세 대신 호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후 조세제도가 발달하는 계기가 된다. 삼국시대에는 대외적 팽창도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방의 오나라가 삼국 가운데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함으로써 양적한 이남이 본격적으로 중화 문화권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더 남쪽의 산월 때문에 마음 놓고 위에 남하에 맞서지 못한 오나라는 50여 년이나 걸려 간신히 산월을 제압했으며 이후 해외로 진출해 대만을 손에 넣고 멀리 인도 지역과도 수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뒤이은 남북조 시대에는 강남 지역이 처음으로 중국 역사의 주 무대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위의 동북반면 공략으로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이 함락된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위와 오해는 미치지 못하지만 촉한도, 양쯔강 상류의 쓰촨, 원난, 구이저우 등지를 복속시켜 강역의 확대에 기여했다. 자, 131쪽에 고대의 강남 개발입니다. 권력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위는 삼국을 통일하고도 오래가지 못했다. 위는 비록 선양의 형식으로 한 제국의 뒤를 이었지만 한 황실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패권을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더 힘센 자가 나올 경우 위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강적 촉한을 물리치는 데 빛나는 공을 세운 호족 가문인 사마씨가 곧 그 실력자로 떠올랐다. 과연 그 가문의 사마염은 265년 위의 원제에게서 다시 선양의 형식으로 제위를 물려받아 진을 세우고 초대 황제 무제가 되었다. 새 왕조의 최대 문제는 정통성의 확립이었다. 진무제는 애초에 없는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 일가부치들을 한꺼번에 제후로 봉했는데 이게 엄청난 무리수였다. 정통성이라면 내가 근본 없는 황실과 다를 게 뭐냐. 신참 제후들은 자기 영지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아예 독립국으로 행세했다. 건국자인 무제가 죽자 그들은 즉각 파랑이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후들이 10년 넘도록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다. 어느새 중원의 맞수로 떠오른 북방 민족들이었다. 일찍이 전국시대의 구도에서 북방 민족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족으로 규정하고 한 제국이 세워진 이래 북방 민족들은 오랑캐이자 한족의 영원한 적이 되었다. 한 무제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 이들은 수백 년 동안 힘을 키워왔다. 4세기 초반 북방 민족들 중 강성했던 흉노와 선비, 저, 갈, 강의 5민족을 중국 역사서에서는 오호, 5 오랑캐라고 부른다. 중원 진출의 계기는 엉뚱하게도 초청의 형식이었다. 파랑의 난을 일으킨 진의 어느 제후가 흉노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친다의 전략이라고 여겼겠지만 실은 안방을 적에게 내준 격이었다. 흉노의 지도자 유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진을 접수하고 한 제국의 뒤를 이었노라고 선포한다. 이 사건은 최초로 북방의 이민족에게 중원을 내준 계기였다. 흉노에 뒤이어 북방 민족들은 본격적으로 중원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북이가 화북을 통일하는 439년까지 100여 년 동안 서로 다투면서 10여 개의 나라를 세운다. 5 오랑캐가 모두 16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 한편 흉노에게 멸망당한 진의 귀족과 백성들은 이듬해인 317년 강남으로 건너가 오나라의 도읍이었던 건업을 수도로 삼고 새 나라를 열었다. 뒤이어 중원이 북방 민족들의 놀이터가 되자 중원의 명문 세가와 호족들도 속속 남하해 새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역사서는 이때부터 진을 동진이라 부르고 이전까지의 진을 서진으로 기록한다. 동진은
일찍이 삼국시대에 오나라가 닦아놓은 터전을 미천 삼아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에 착수했다. 북에서 내려온 호족들은 이러한 유리한 환경에다 선진 농경 기술과 함께 데려온 이주민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습지와 호수만 즐비하던 강남을 비옥한 농토로 바꾸었다. 토지가 늘어나자 호족들은 중원에서처럼 다시 토지 겸병에 나섰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 위에 중원의 성진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강남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중원에 필적할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동지는 지배층이 항상 불안정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주민 출신인 북방 귀족층과 오나라 이후 거의 토착민이 된 남방 귀족층은 수시로 대립했다. 휴전 상황에서는 자연히 군인의 입김이 세워지는 법이다. 끊임없는 남침 위협에 시달리자 동진 북부 국경의 요충지에 터전을 가진 군벌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화되었다. 결국 이들이 황권에 도전하는 일까지 터졌다. 진한 시대부터 왕조의 말기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농민 반란이 때마침 일어나자 반란의 진압 구실로 환현이라는 군벌이 제위를 찬탈했다. 힘센 자가 최고라면 환현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적다. 이윽고 북방 군벌 휘하에서 여러 차례 무공을 세운 바 있는 무장인 유유가 반란들을 모조리 진압하고 420년에 진황실의 선양을 받아 송을 건국한다. 자, 135쪽 따로 또 같이입니다. 남중국의 주인이 송으로 귀착될 때까지 북중국도 심한 몸살을 앓았다. 중원에 진출한 북방 민족들은 유연히 한을 부활시킨 것을 필두로 전통적 국호들을 총동원해 나라를 세웠다. 조, 연, 진, 진 등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국호들이 부활했고 심지어 3대에 속하는 하까지 등장했다. 이 10여 개의 나라들을 원조들과 구분하기 위해 후대의 학자들은 국호 앞에 전, 후, 동, 남, 서, 북 등의 접두사를 붙였다. 로마 제국 이후 분권화의 길을 걸은 유럽과 달리 중국 역사에서 분열은 늘 통일을 지향했다. 일단 전진이 잠시 중원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여세를 몰아 동진마저 통일하려던 전진은 비수라는 곳에서의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다. 그러자 전진의 부와 휘하에 있던 부족들이 독립하면서 한꺼번에 7나라가 생겨난다. 분열기에서도 가장 격심한 분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통일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후 약 50여 년간 분열이 이어진 끝에 마침내 439년 선비족의 척발씨가 세운 북이가 북중국 거의 전역을 통합했다. 드디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왕조는 아니라 해도 남중국과 북중국이 각기의 통일 왕조가 들어섰다. 이때부터 약 150년 동안 중국은 중원의 북이와 강남의 송이 공존하는 남북조 시대를 겪게 된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가 내내 완벽한 통일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다. 화북에서는 북이, 동이, 서위, 북제, 북주의 5나라, 강남에서는 송, 제, 양, 진의 4나라가 교대하는 시기였다. 그래도 예전에 극심한 분열기에 비해 안정된 바탕에서 역사가 전개되고 시대적 성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계략적으로 보면 북조에서는 사회 경제적 변화가 중요하고 남조에서는 문화적 변화가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북부의 이민족 정권들은 5, 16국 시대부터 기본적으로 한화, 즉 중국화 정책을 추구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리력에서만 앞설 뿐 문화적으로는 중원의 한족 문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의 지배층은 중원을 차지한 참에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농경사회에 합류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중원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부족제를 포기하고 유목민 불학을 해산한 것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다. 그러자면 최고 권력은 손에 쥐더라도
관료 행정에는 한족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민족 정권들은 한족 출신의 명문가를 정치와 행정에 참여시켜 각종 관료제와 율령을 맡기고 조세 정책을 입안하게 했다. 특히 북위의 효문제에는 도읍을 한족 왕조들의 전통적인 수도인 뤄양으로 옮기고 자기 성마저 중국식의 원시로 바꾸었다. 나아가 그는 복식과 제도, 의식, 풍습 등도 중국식으로 개혁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은 이후 북조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어졌으며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수백 년 뒤에 등장하는 몽골족 정권 원과 만주족 정권 청으로 계승된다. 효문제가 한족 관료들을 시켜 만들게 한 정책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균전제다. 485년에 한족 관료인 이안세의 건의로 처음 시행된 균전제는 사실상 최초의 토지제도였다. 예전에도 토지제도가 없진 않았으나 거의 다 제도라기보다는 원시적 관행에 가까웠다. 균전제는 토지 국유와 급전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가 토지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경작시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제도지만 원래 제도란 처음 고안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들, 진한 시대의 호족들을 토지 소유자로 당연시했던 당시로서는 국가가 토지의 주인이라는 발상은 무척 획기적이었다. 균전제를 시행하게 되자 국가는 단기적으로 전란 때문에 유민이 된 농민들을 정착시킬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균전제는 이후 들어설 수당 같은 통일 제국에 전승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139쪽의 문화의 르네상스입니다. 남조의 네 나라 송, 제, 양, 신은 평균 수명이 40여 년밖에 안 된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나라는 전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군사력도 북조의 이민족 국가들보다 약했다. 그러나 중원의 호족과 지식인들이 이민족 치하를 피해 대거 남하하면서 강남 지역의 귀족 문화가 크게 발달했다. 처음으로 강남의 중원을 능가하는 화려한 문화가 꽃피우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의 오와 동진 그리고 남조의 네 나라를 합쳐 보통 육조라고 부른다. 이 육조 시대에 남중국에서 발달한 귀족 문화, 육조 문화는 동양의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다채롭고 화려했다. 정치와 경제, 제도와 문물 같은 것들은 사회생활을 통해 집단적으로 생성되지만 예술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달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육조 시대는 예술이 숙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육조 사회는 귀족 사회였다. 대중이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근대 이후의 일이므로 고대의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려면 아무래도 귀족 중심의 사회여야만 했다. 예술은 귀족에게만 허용된 값비싼 취미였다. 당시의 귀족들은 자기만의 독자적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데다 강남 지역 특유의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광에 사로잡혀 사뭇 탐미적 자세로 예술을 추구했다. 수많은 문장가와 화가가 출연해 창작과 비평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그때까지 전인미답의 분야였던 예술 이론을 확립했다. 서성이라 불리는 왕희지, 회화의 사조인 고계지, 시인 도연명과 사용은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활동한 예술가들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평론서로 꼽히는 유엽의 몽심조령도 이 무렵에 탄생했다. 육조시대에 확립된 문학과 예술의 기본 골격은 이후 당제국이 개성되어 당을 중국 시문학의 최고봉으로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 유가에 대한 반발로 성행한 것은 도가, 즉 노장사상이었다. 춘추전국 시대의 노자와 장자를 원조로 하는 도가 사상은 유가처럼 국가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개인을 위주로 여긴다는 점에서 육조 귀족들의 체질에 잘 맞았다. 또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전란이 잦은 시대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어지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도가 사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청담 사상이라 불렀는데 그 한 예가 유명한 중림칠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도가 사상은 오로지 현실 도피만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로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게다가 사회가 차츰 안정되어 가면서 유의적이고 탐미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두드러져 본격적인 사상으로 성숙되지는 못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중요한 사상적 변화는 불교가 도입된 것이다. 불교는 후한 중기의 서역에서 전래되었는데 당시의 귀족들은 노장 사상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도가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보았다. 이를테면 불교의 공을 도가의 무로 이해하는 식이다. 그 덕분에 초기 불교는 노장적 성격이 짙었으나 불교는 적어도 도가보다는 체계화와 조직화의 가능성이 컸다. 즉 교단화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다. 그 덕분에 불교는 점차 노장 사상을 누르고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교리상으로도 불교는 도가보다 친사회적이었다. 무엇보다 노장 사상에서는 소극적인 현실 도피 외에 달리 실행할 교리가 없었지만 불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은 바로 윤회와 업의 개념이다. 현실 도피라는 수단은 현세에만 적용될 뿐이지만 불교의 윤회와 업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교의 도입으로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육신만이 아닌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고찰하게 되었다. 불교는 동진시대에 크게 성행했고 이어 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귀족만이 아니라 서민의 마음속에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한편 이민족들의 북조 사회에서는 불교의 호국적인 측면이 유목민족 출신 지배층의 호응을 얻어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2번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3번을 이어서 중국의 역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